거는요 주식 시장의 서킷 브레이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급등했을 때 네. 서킷 브레이크 잡고 안정이 되면 딱 풀어서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괴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규제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으나 내성이 생기면 진짜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아나운서 서현미입니다.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 이른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심리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아파트 가격은 물론이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11호 대책이 정말 강력하다, 다 묶였다 그러는데 신고가가 계속 나와요. 신고가는 나오죠. 네. 나올 수밖에 없죠. 신고가는 나오는데 거래량이나 뭐 심리는 위축이 되는 건데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에 없던 대책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가 구역 다 있던 규제인데 이제 패턴이 달라졌잖아요. 기존에는 단계별로 조정 대상 지역 딱 지정하고 그래도 올라가면 투기 과열 지구, 그래도 올라가면 토지 거래가 구역, 지역도 핀셋 규제, 강남 3구 규제하고 올라가면 마포, 성동, 또 더 올라가면 옆 지역 이렇게 점진적인 확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야 우리가 해보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생기더라. 어차피 다 하더라. 서울 전역으로 다 가더라 불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다 규제해서 모든 규제를 다 쏟아부어서 불을 꺼버리겠다라는 그 때문에 우리가 네.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강력하긴 하죠. 왜냐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도 없고 네. 팔 수도 없고 뭐 대출 규제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거잖아요. 집을 살 사람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전세 끼고 살려고 했는데 이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남은 5명 중에 대출이 안 나오네. 또 2명 돌아가고 남은 3명 중에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1명이 남았어요. 이 1명은 사겠대. 나는 대출 많이 안 받아도 되고 전세 안 껴도 되고 총알도 있고 나는 필요해. 똘똘한 한 채야. 그 1명이 사면 신고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라고 한다면 이제 집주인 또 중요하잖아요. 가격이라는 건 집주인, 집을 팔려는 매도자, 또 집을 사려는 매수자 간의 서로 합의잖아요. 네. 합의인데 그럼 집주인이 가격을 내려줘야 실제로 급매도 나오고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집주인 입장이 돼 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역지사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이 분위기에서 나는 과연 가격을 내려서 팔 것인가? 우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가 안정을 위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하게 팔 것이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매수 먼저 하신 분들. 갈아타기 하려고 매수를 먼저 했는데 내 집이 안 팔린 거야. 근데 그런 그 경우가 안에 나올 수는 있죠. 네, 11호 대책이 딱 생기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5일 정도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집을 못 판 거예요. 그런 특수 케이스는 나올 수는 네, 있어요. 그런 금매가 나오는 건데. 그런 금매는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전세 끼고 못 팔게 되면 또 방법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등장하는 게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데 이제 못 팔게 됐어요. 네. 토지 거래가 구역이 갑자기 묶이는 바람에 또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요. 뭔 피해자가 있냐면 일시적 2주택이 걸려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사게 되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3월까지 팔아야 돼 내가.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전세 준 집인데 갑자기 규제가 나와요. 그럼 전세 낀 집 못 팔잖아요. 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을 이 기간을 놓치면 세금을 2억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세입자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입자한테 야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나가주면 내가 2천만 원 주겠다. 라고 딜을 할 수도 있고 역으로 세입자가 또 요구하는 경우들도 최근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사정이어서 부탁을 하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맨입에는 안 될 것 같고 한 2, 3천 주면 내가 한번 나가 볼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2, 3천 주고 파는 게 유리할까요? 안 파는 게 유리할까요? 파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막혔기 전세 끼고 거래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도 편법을 찾는 건데 궁극적으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려서 하락 거래로 거래를 하려면 네. 지금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죠. 네.
서울의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고 하죠. 네. 서울 집값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내가 왜 집을 팔아야 될까? 왜 저렴하게 팔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줘야 되거든요. 네. 역설적으로 우리 과거 한 20년을 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러면 22년 정도 근래에는 2022년 근래에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에 떨어졌는데 누가 집값 잡았냐면 미국이 이제 잡잖아요. 금리 올려서 금리를 올리는데 네. 그때도 제로 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갔거든요. 처음부터 파월 의장이 야, 나 5.5까지 올릴 거야. 라고 말했으면 사실 무섭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때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두려웠던 건 야, 이렇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올라가면 이거 1% 가나?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라는 걸 모르니까 이 모르는 불확실성이 공포로 다가오게 되고요. 옛날에 미국 금리 막 11%까지 올리고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어떻게 근데 하나?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게 제일 두려워요. 맞아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해도 어두워요. 근데 끝에 빛이 보이면 1시간을 가도 내가 참고 갈 수 있는데 빛이 안 보이면 5분 남았음에도 두려운 거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금리 올렸을 때 불확실성 그리고 200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난리가 났대. 미국이 망한대. 막 집어 던져야죠. 우리 IMF 외환 위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포가 있을 때 집주인들은 금매로 던지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집주인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네. 규제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금매로 던질 이유는 없다 보니까 지금 금매물 안 나오고 네. 10명 중에 1명 집 사는 사람은 사니까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떨어지고 그 상승률이라고 하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더라도 이건 안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저는 안정된 수치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27 부동산 그 대출 규제죠. 그때 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아 이거 길어봐야 2달짜리다, 3달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두세 달 있다가 또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네. 오히려 또 97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좀 시장에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공급 없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나니까 11호 대책도 좀 급하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그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은 좀 잠잠한 것 같지만 이 또한 굉장히 단기만 좀 잡고 가려는 심산 아닌가? 이걸 장기로 잡을 수 있을까? 이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혹은 뭐 정부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거냐? 아니면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로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목표인 거냐? 야. 이런 목표를 모르겠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에 지나고 있는데 지금 빛이 어딘가 보이는 건가 안 보이는 건가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와,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이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도 궁금해하는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 무엇인가? 진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가? 아니면 많이 안 올라가도록 그냥 잡아두는 건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지금 안 보여요. 제가 볼 네. 때는 스피커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살 수 있지. 뭐 돈 있는 사람은 사고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세금 규제하고 그렇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자극을 주지 않을 거야. 살려면 사봐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우리 시장에는 지금은 이제 막 집을 막 사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자전 기능이란 게 있거든요. 우리라도 집을 사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걸 고민 안 하고 사겠습니까? 내가 이걸 지금 사야 돼? 올해 내가 사려는 집이 5억이 올랐는데 내가 이거 5억을 따라가도 되나? 이게 상투 잡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망설이게 되는데 정부가 야 다음 달에 규제 들어와. 지금 아니면 너 못 사라고 하면 홈쇼핑 보면 막 알람 울리잖아요. 마감 임박 삐뽀 삐뽀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누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자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내린다는 것도 그러면 얼마를 내린다는 거야? 내릴 수는 있는 거야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럼 가격을 내리기는 쉬울까? 가격을 내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 우리는 시장에 적당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사람 마음이 봐요. 지금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안 팔잖아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한 달 후를 보고 왔는데 한 달 후에 집값이 떨어진대요. 1년 후를 보고 왔는데 더 떨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이라도 당장에 던져야 되잖아요. 네. 더 떨어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면은요. 우리 2022년 말 생각하면 돼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미계약 나올 때 네. 집주인들이 다 던집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집인데 가격이 1억이 2억이 떨어져요.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요. 그러면 떨어지면 안 사요. 다 발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딱 역전이 되는 순간 집주인들은 던지고 매수자들은 한 명도 안 사면서 가격이 정부는 올해 올랐는 거 정도만 내리고 싶은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정부는 폭락에 대한 준비나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역대 정부를 보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전세. 네. 전세가 있는데 집값 떨어지면 역전세 납니다. 역전세도 생기고 대출해주는 은행들 다 부실 채권되고요.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옵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예를 들어서 올해 3억이 올랐으면 3억만 내리고 싶은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 가격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면 멈추는 건지 지금 명확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정부도. 네. 그래서 정부 대책을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에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딱 설계를 하고 좀 시장에 맡기고 던져둘 필요도 있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부랴부랴 대출 규제하고 공급 대책 나왔다가 또 공감이 안 되고 집값 올라가고 끊임없는 시장에 자극을 주거든요. 야 지금 안 사면 한 달 후에 규제 나온대. 97 공급 대책도 실패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135만 호가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대책 내용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LTV를 40%로 더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야 조만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한대 투기과열지구 지정한대라고 이미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쵸. 빨리 사야 돼라고 해서 북새통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빨리 사게 홈쇼핑처럼 막 마감 임박을 외치는 게 지금 정부가 아닌가. 오히려 정부가 시장을 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풍선 효과가 나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뭐 화성 동탄이나 뭐 남양주나 이런 네. 곳들은 정부가 추가 지정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그런 신호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거기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다고 당연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실제로 네. 움직여요. 이것도 똑같은 학습 효과인데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광교 신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입니다. 네. 같은 신도시인데 항상 광교가 움직이면 동탄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때가 됐는데 어라? 우리는 빠졌네. 그럼 또 생각을 하죠. 야 빠지면 풍선 효과 생기면 집값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규제 지정되겠네. 그러면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마감 임박 뜬 거죠. 마감 임박 떴어. 지금 빨리 해야 돼. 왜? 어차피 광교는 다 막혔어. 야, 안 되겠다. 내가 광교 신도시 갈아타려고 알아보다가 야, 지금 동탄이라도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동탄이 몰리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구리도 마찬가지죠. 구리도 하남시가 묶였어요. 네. 서울은 다 묶였고 경기도에서 하남시가 묶이다 보니까 야, 옆 동네에는 하남시가 묶였네. 그러면 구리하고 남양주는 야, 다음은 우리인데 조만간에 우리도 규제 묶이는 거 아니야?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리고 구리, 동탄, 남양주는 올해 많이 안 올랐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지역들은 올해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들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이번에 규제는 빠졌는데 다음에 규제 지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조바심이 드니까 지금 거래가 활발하죠.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다녀왔는데 일단 거래는 잘 되더라고요. 가격이 막 폭등하지는 않는데 매물이 많이 있었는데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되고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거래가 되면 가격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의 집값을 지금 들썩이게 만드는 것도 또 결국에는 정부의 정부다. 정책이니까 정책이 이렇게 안 나왔으면 차라리 묶으려면 수도권을 다 묶든지. 물론 그러면 또 불만의 목소리들은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또 울고 있는 지역들은 이런 것들이 노도강. 아,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서도 별로 안 오르던 지역인데 묶여가지고 아예 그냥 거래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노도강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노도강 주민이면 저는 엄청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분노. 왜냐하면 사실 이들 지역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올해 집값 상승이 한강벨트가 주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딱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차라리 다 같이 안 오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더 부자가 돼.
그러면 사실 배 아프죠. 기분이 배가 더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물론 뭐 노력을 해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노도강은 올해 집값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물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회의 그 암묵적 룰이 있잖아요. 통념이 뭐냐면 잘하면 상은 주잖아요. 네.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못하면은 벌 받고 중간하면 그냥 스테이. 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우리 사회의 암묵적 룰이잖아요. 학교 네. 다닐 때도 말썽 피우는 친구는 두들겨 맞고 옛날에는 맞았어요. 네. 잘하는 친구는 상장 받고 중간에 뭐 잘하지도 못하는 친구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인데 노도강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규제 패턴도 그랬고 올라가면 규제를 해. 왜?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받아들여요. 지금 모니터링 해보면 분당이나 성동이나 마포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만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값 많이 네, 올랐으니까 오르긴 올랐으니까. 나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어라는 생각인데 노도강은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이거든. 아니 우리는 원래 내버려둬야 돼. 나는 중간치기인데 왜 나를 때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그러죠. 너도 조만간에 자율학습 떼고 도망갈 것 같아. 미리 때릴 거야 내가.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좌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명분은 좋잖아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개인한테 그러니까 집 하나를 가진 일반적인 개인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 한 가정이 나 집 하나 있는데 나보고 희생하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정이 유지가 되면 일정 부분 노도강이라든지 이번에 묶였던 억울하게 묶였던 수원이나 의왕시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원복을 좀 시켜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경매 시장도 엄청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기사 보니까 음. 현금 부자들이 이제 경매 시장으로 몰렸다. 거기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 네네. 자금 조달 계획서도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있으나 마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 많이 가서 아파트 거래가 엄청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방법이 있구나. 그게 우리의 세상 이치 않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솟아날 구멍을 있다.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사람의 심리를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내가 돈이 있는데 전세 끼고 사지 말고 대출도 많이 받지 말아요. 지금 정부의 규제 패턴이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투기 규제할 거야. 다주택자 규제를 했었죠. 다주택자 네. 규제를 했고요. 집 하나 가지게 되면 실소유니까 우리는 뭐 혜택을 좀 줄게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채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굳이 주택을 많이 가져서 내가 굳이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있어? 지방에 두 채, 뭐 경기도에 한 채 있는 분은 싹 팔고 서울로 한 채를 갈아탑니다. 잠실에 두 채 가진 분도 팔고 서초구나 강남구 아파트를 사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은 끊임없이 어떤 나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데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또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대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야 틈새가 뭐야? 솟아날 구멍이 뭐야라고 한다면 경매가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경매 시장으로 몰리죠. 경매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게 한 6개월, 8개월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물건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절차를 보게 되면 그러면 6개월, 8개월 전에 이미 그 사이에 서울 집값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지금 급매물보다는 유리한 거예요. 막 5억 이상 호가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입찰을 받아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지금 시세가 중요하니까 감정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뭐 대출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전세 끼고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경매 시장으로도 몰려들고 정부가 또 경매를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거 또 찾을걸요. 그러니까 경매를 저는 규제할 수는 없죠. 거기를 규제해 버리면 그거야말로 진짜 돈맥경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의 패턴을 보게 되면 계속 네. 규제로 가니까 또 전세 대출도 최근에 일반 매매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규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규제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월세 시장도 이제 왜곡이 되는 거고 수많은 왜곡이 생기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현 정부만의 그 어떤 제가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한 30년을 보더라도 항상 이런 식의 패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허둥지둥 빨리빨리 막 규제를 막 하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규제를 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 집값 올라가면 규제 나오고 떨어지면 풀어주겠지라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내성이 생기는 거. 이번에도 토지거래가구역 묶었잖아요. 서울 전역.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강남 3구, 용산구가 약간 괴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는 원래부터 토어제 구역이었잖아요. 2020년부터 토지였고요. 2017년부터 투기 과열 지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살고 있거나 강남에 집을 사려는 분들 중에 규제 지역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산다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규제는 우리 친구야. 서울은 원래 투기 과열 지구여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이 언제 토지 거래가구역 올 초에 잠깐 풀리긴 했었는데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거기 맞춰서 다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 전역을 묶었잖아요. 한 6개월 지나서 익숙해져요. 익숙해진 다음에 필요한 분들이 사면서 또 올라가. 그럼 그때는 또 무슨 규제를 할 건가? 매매 금지? 매매 금지. 와, 이제 매매 금지까지 나올까? 근데 사실 토지 거래가구역이 설마 뭐 그런 실질적으로 개념 안에. 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니까요. 내 집을 샀는데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정이 있으니까 사용하느냐는 사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자유인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미국에 있는 집에 잠시 갔다가 오면 한 1년 정도는 비워둘 거야. 세입자한테 4년 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토지에 집을 사게 되면 1년 비워둘 수는 없어요. 무조건 특정 기간 안에 내가 입주를 해야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요. 주식 시장의 서킷 브레이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급등했을 때 네. 서킷 브레이크 잡고 안정이 되면 딱 풀어서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괴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규제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으나 내성이 생기면 진짜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할 때 좀 힌트를 하나씩 주잖아요. 다음번에 이거 할 거야? 안 잡히면 또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뭐 이번에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는 거였고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걸 11호 대책 그 후반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보유세 올릴 수도 있다. 이거 안 잡히면 보유세 올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어질까요? 이게 다음 카드이긴 한데요. 이거는 생각해 보게 되면 패턴이 다른 게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이제 세금 규제가 나왔고 현 정부는 세금을 가급적이면 뒤로 빼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전략이 좀 숨어 있기는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 잡아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못 잡았는데 그 민심은 안 좋았어요. 조세 저항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는 똑같잖아요. 내가 10만 원 냈는데 20만 원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 있죠. 뭐 10만 원 낼 수는 있어도 기분이 나빠요. 네. 일단 낼 수는 있어도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조세 저항이 생겼는데 그 2022년이었나요? 그 윤석열 후보와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붙었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80만 표 정도 차이가 좀 적게 나긴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걸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보유세를 올린 지역에서 표 이탈이 많이 생겼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올리면 분명히 표는 이탈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 집값 안정되는 거 맞아? 만약에 제가 책임자라면 우리 선 아나운서가 실무자라면 제가 물어보겠죠. 야 우리 표 이탈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되는 거 맞아? 라고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해봐야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표가 날아가는데 적어도 한 95%는 확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한 확실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잠시 좀 보유해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실수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거래세를 내려야 되거든요. 네. 도망갈 구멍은 줘야죠. 그러니까 네.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라도 꼭 뭐 출구를 떠나서 모든 세금은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 올리게 되면 아마 국민들의 엄청난 조세 저항 어떻게 보면 거의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나라예요. 네.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고도 성장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양도세로 한 50% 정도 횡수하잖아요. 1주택자는 좀 봐주고. 그래서 거래세를 많이 걷어들이고 보유세가 낮은 나라인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보유세를 올려야겠다. 거기는 오케이. 보유세를 올리는데 거래세를 안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럼 이번에도 알잖아요.
그러면 보유세는 올리겠다.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기거든요. 무주택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서 아나운서가 집을 샀어요. 네. 제 친구인데 네. 10억이 올랐어. 네. 저는 무주택이에요. 기분이 밥 먹는데 제가 원래 양도세를 한 7억은 냈어야 되는데 양도세 내려줘가지고 제가 한 1억만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그러면 거죠? 저는 이게 도대체 이 정부는 뭐 하는 건가? 나도 내 빨리 집을 친구 사야겠다. 내 친구 지금 10억 지금 벌어가지고 세금을 5억이라도 환수해야 되는데 깎아주겠다고? 그럼 나는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부자 감세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표가 또 날아가요. 표가 양쪽에서 날아가거든요. 어디 표가 더 많을까? 양쪽 표가 다 날아가요. 집 가진 사람 표도 날아가고요. 무주택자 표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게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그럼 양도세는 안 깎아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보유세만 효과가 올리고. 떨어지죠. 그럼 집값 안정의 효과를 올리려면 보유세를 좀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주면 효과는 커지는데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약간 또 부동산은 정치하고도 다 관련이 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야 이거 잠시 좀 우리 논의 좀 하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 단계고요. 지금 이 세 번째 대책이 나왔고 네 번째 대책은 저는 세금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네 번째 대책은 공급이 나올 것 같아요. 공급이요? 네, 지금 97 공급 대책이 수가 알맹이가 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의 여론이 야 너무 추상적이다. 음. 135만 원하고 도대체 웬 말이냐. 음. 좀 구체적으로 해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유부지라든지 관공선 부지 어디에 몇 세대를 몇 년도에 하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됩니다. 그게 저는 그 공공 임대주택, 뭐 청년주택 이런 걸로는 사실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매혹적이진 않을 것 같고 네. 사실 파격적으로 어딘가에 아파트 공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파격적으로 그것도 경기도 이렇게 막 외곽 지역 말고 네. 서울 중심부요. 그게 아니면 전 서울 집값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정부의 딜레마긴 해요. 네. 유유부지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아니 아파트에 오피스텔 더 생긴다고 해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서울에 근데 공급할 땅이 없으니까 음. 지금 땅이라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용산 민족공원 부지. 네. 근데 그걸 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회가 10만 평이거든요. 세종으로 보내고 어휴. 국회 10만 평을 개발할까? 어.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서울은 결국에는 똑같이 도돌이표 돌아가서 또 유유부지로 가게 되는데 유유부지라도 나오면 다행인데요. 유유부지도 저는 회의적인 반응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잖아요. 18개 발표해가지고 1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다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어떤 공감을 해주고 좀 뭐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이 없으니까 네. 차라리 그린벨트라도 저는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네. 그거 그냥 MB 때처럼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로. 네. 근데 토지 임대부인데 타이틀은 반값으로 2만 세대 서초구 2만 세대 반값. 97 공급 대책도 저는 135만 원은 뒤로 빼고 헤드라인은 서초구 반값 2만 세대로 헤드라인을 걸었다면 저는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와 이거 뭐지? 야 보도자료 한번 봐봐. 한번 안 볼 사람들도 한번 보고 관심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꾸준히 공급은 하되 약간 쇼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해주니까 네. 반값 쇼라도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기는 별 따다 줄게 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 그 참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오늘 밤에 한우 한번 사줄게 이러면 사줄 것 같은데? 한우 얻어먹으면 그 좋죠. 정도면. 네. 그럼 오늘 저녁 스케줄 비워둘게. 그쵸.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책도 좀 요런 대책들도 들어가고 꾸준히 공급도 되고 또 제일 답답해하는 게 우리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막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언제 하는 거야? 어느 지역에 하남 교사는 그래서 앞으로 언제 나오는 거야? 를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플랜과 계획 기다리면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긴 하나? 그러면 올해 내가 집을 사려고 하다가
기다렸다가 내년에 청약을 하면 돼? 라는 것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 제시도 저는 너무 안 보이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 혼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약간 등불 같은 거, 야 3기 신도시 내년에 5만 호 분양을 하는데 5월에 5개 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개 신도시 5만 세대 내년 5월에 합동 분양할 거야. 기다려 봐. 라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제 그럼요. 이거 우리 할 거야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책을 잘 마련해서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